경고에 대해 북한 김정은이 직접 나서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 명의의 성명이 발표된 건 처음입니다. 리용호 외무상은 김정은이 밝힌 초강경 대응과 관련해 태평양에서의 수소탄 시험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ICBM급 화성 14형을 태평양으로 발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경고 메시지에 이어 강력한 제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은행을 제재할 수 있도록 재무부에 재량권을 부여했는데 중국은행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미 정상은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과 개발에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조계 기조연설에서 북핵의 궁극적 해법은 평화적 해결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의 10대 피고인 2명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우발적이었다거나 역할극인 줄 알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 구형대로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의 증인으로 나온 당시 청와대 인사들이 조윤선 전 정무수석의 블랙리스트 관여 정황을 증언했습니다.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건에서도 이런 증언을 뒷받침할 내용이 나와 특검이 추가 증거로 신청할 방침입니다. 청탁을 받고 필기시험 탈락자를 합격시킨 금융감독원의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비리 혐의가 있는 간부들의 사무실과 집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군 병원에 근무했던 군의관이 병사들을 상대로 내시경 시술을 무리하게 했다고 동료 군의관들이 폭로했습니다. 군의관이 병사를 실습용으로 생각한 것 같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한국인 사망 원인으로 암이 34년째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대장암 사망률이 위암을 앞질렀습니다. 서구화된 식생활이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을 파괴하겠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북한 김정은이 직접 성명을 내놨습니다. 트럼프를 미치광이라고 표현하면서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북한이 최고 지도자 명의로 성명을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 첫 소식 김수영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나온 지 이틀 만에 북한이 초강경 말폭탄으로 대응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성명으로 미국이 선전포고를 해왔다면서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우리 공화국을 없애겠다는 역대 가장 포악한 선전포고를 해온 이상 우리도 그에 상응한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 조치 단행을 심중히 고려할 것이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 명의의 성명을 발표한 건 사상 처음입니다. 성명에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이 가득했고 불장난을 즐기는 불망난이 깡패임이 틀림없다. 정신병적인 광태는 정상 사람마저 사리 분별과 침착성을 잃게 한다. 정치적 수사가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며 반드시라는 단어를 반복했습니다. 그 무엇을 생각했든 간에 그 이상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미국의 늑다리 미치광이를 반드시 불로 다스릴 것이다. 북한 주민에게 김정은의 의지를 강조하려는 듯 김정은의 집무실에서 성명문을 들고 정면을 응시하는 사진을 방송 내내 노출했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성명을 발표할 것이란 예상도 나왔지만 이번에도 북한 대표 아나운서 리춘희가 대독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그렇다면 김정은이 언급한 초강경 대응 조치가 뭘지 궁금한데 이에 대해서 북한 외무상은 아마 태평양에서의 수소탄 시험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게 맞다면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화성 14형에 수소탄두를 달아서 태평양 쪽으로 쏘는 방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김웅수 기자입니다.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리용호 외무상은 사상 최고의 초강경 조치가 뭐냐는 질문에 태평양에서의 수소탄 시험을 언급했습니다. 역대급 수소탄 지상 시험을
아마 태평양상에서 하는 것으로 되지 않겠는가. 모든 조치는 김정은 위원장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김정은이 성명을 내놓은 직후 기다렸다는 듯 콕 집어 언급했다는 점에서 사전에 조율된 발언일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이 실제 태평양에서 수소탄 시험에 나선다면 ICBM급 화성 14형을 태평양으로 쏘는 방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북한은 지난 3일 6차 핵실험에 앞서 수소탄두를 처음 공개했는데 화성 14형 탄두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만약 태평양 상공에서 터뜨릴 경우 국제사회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지만 김정은이 상상 이상의 조치를 천명한 만큼 실전 운용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수소탄두를 실어서 태평양까지 날려 실제 터뜨린 데까지 성공을 한다면 재진입 기술까지 입증하는 것이고 또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무력의 완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과거 미국은 태평양에서 핵탄두를 탑재한 잠수함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시험을 한 적이 있는데 노후화된 북한 잠수함으론 이런 원거리 작전은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SBS 김웅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 끌어올렸습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은행, 특히 중국 은행들을 겨냥한 제재안을 내놨습니다. 북한을 돕는 은행은 미국과 거래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내용은 워싱턴 정하석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일 정상과의 오찬에 앞서 새로운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소개했습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은행을 제재할 수 있도록 재무부에 재량권을 부여했습니다. 어떤 은행이든 북한을 도우면 미국과 거래할 생각을 말라는 겁니다. Foreign banks will face a clear choice: do business with the United States or facilitate trade with the lawless regime in North Korea. 특정 은행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표적은 중국의 대형 은행들입니다. 북한 대외 교역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이 돈줄을 잠가야만 북한이 아파한다는 게 미국 정부의 일관된 시각입니다. 새 대북 제재 행정명령은 또 북한을 다녀온 항공기나 배의 미국 입항을 이후 180일 동안 금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진 않았습니다. Mr. President, is dialogue still possible with North Korea? Is dialogue still possible? Thank you. Thank you. 이번 대북 제재는 미국이 꺼낼 수 있는 거의 최고 수위의 경제 압박입니다. 이게 정말 먹힐지 여부는 중국이 미리 협조하거나 아니면 중국과의 경제 전쟁도 감수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실행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하석입니다. 중국이 일선 은행들에게 북한과 신규 거래를 하지 말라고 조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내용을 언급하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고맙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국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또 부인했습니다. 자, 베이징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상엽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미국과 중국 말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데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이 시중은행들에게 북한과 신규 거래를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처음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그대로 언급을 하면서 해프닝이 발단이 됐습니다. China, their central bank, has told their other banks. I want to just say and thank President Xi of China for. 미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한 말이고 이 문우신 미국 재무장관도 저우 샤오추안 중국 인민은행장과 생산적인 대화를 했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 보도가 사실로 굳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외교부가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을 한 겁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한 발언일 가능성이 현재로선 커 보입니다. 뭐 상황이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중국이 이렇게 대놓고 부인한 것도 여기에 좀 딴 뜻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하나요? 중국은 오늘도 북핵 문제의 해법은 이 제재와 압박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이라는 기본 원칙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中方向来反对在安理会框架外，实施单边制裁，这个立场是明确的。我也可以告诉你，也是一贯的。 관련 보도를 곧바로 부인하는 게 이 트럼프 대통령을 불쾌하게 할 수 있지만 유엔이 아닌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압박에 중국이 곧바로 동조하는 모습으로 비춰지진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 북한 식당에 대한 투자 금지와 단속, 그리고 북중 접경 지역 밀무역 단속 등 중국이 취하는 제재 조치들도 안보리 결의안에 입각한 것임을 중국은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태도가 오는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미중 간 분위기를 냉각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북한에 대한 최고 강도의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두 정상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갖지 못했던 최첨단 무기를 도입하거나 자체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전격 합의했습니다. 문준모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두 번째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북한 완전 파괴를 거론한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연설을 언급하며 지지를 밝혔습니다. 대단히 강력한 연설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런 그 강력함이 북한을 반드시 변화시킬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군 전력 강화를 위한 군사 분야 협력 약속으로 화답했습니다. Our real focus will be on the military and our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which is excellent, which is really excellent. So we're going to start that process right now. 두 정상은 강력한 대북 압박과 제재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양 정상은 비핵화를 향한 조치를 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최고 강도의 압박과 제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두 정상은 한국군이 그간 갖지 못했던 최첨단 무기의 개발과 보유를 허용하고 한반도 지역에 미국의 전력자산 순환 배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서 도입할 무기로는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에 탑재할 A사 레이더 핵심 기술과 군사 통신 위성이 꼽힙니다. 애초에 F-35A를 구매하는 대가로 미국 측에서 받기로 했다가 무산된 전력자산들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수입이나 임대보다는 국내 독자 개발을 풀어주는 편이 합리적이란 평가입니다. 구체적인 윤곽은 다음 달 양국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문주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서 유엔 총회 기조 연설을 했는데 이 자리에선 평화를 32번이나 강조했습니다. 북핵 문제 궁극적인 해법은 평화적 해결뿐이라며 여러 나라가 함께 대화로 풀어가자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소식은 정영태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유엔 회원국들의 철저한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때까지 강도 높고 단호하게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22분 연설에서 평화라는 단어를 32차례 쓰며 북핵의 근원적 해법은 평화에서 찾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은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평화는 분쟁을 평화로운 방법으로 다루는 능력이라는 레이건 전 대통령의 말도 인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보수 세력을 향해 군사적 충돌은 절대 안 된다는 메시지를 에둘러 강조한 걸로 보입니다. 우발적 군사 충돌로 평화가 파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한반도의 안정적 상황 관리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유엔을 향해 어떤 현안도 한두 나라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동북아 주변국들을 넘어서 다자주의 대화로 북핵 문제를 풀자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다만 귀국길 기내 간담회에서 지금 가능한 방법은 대북 압박뿐이라며 북한의 도발과 제재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게 큰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SBS 정영태입니다. 네, 그런데 한국과 미국, 일본의 정상회동이 끝나고 일본 언론에서 묘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기로 한 데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화를 냈다는 건데 청와대는 즉각 의도적인 왜곡이라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일본 NTV의 한미일 정상회동 관련 보도입니다. 総理同行筋はトランプ大統領は相当怒っていた。これで人道支援は当面実施されないのではないかと語っています。 아베 총리 수행원의 말을 인용해 미일 대 한국 구도에 심각한 이견이 있었던 것처럼 전했습니다. 한반도 안보 위기가 아베 총리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치적 계산이 깔린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일부 한국 언론까지 인용 보도에 나서자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긴급 브리핑에 나서 강도 높은 유감을 밝혔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의도적 왜곡이 있는 것 같다. 이 같은 행태가 한일 간의 우호적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우려하는 바입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아베 총리가 먼저 대북 지원 얘기를 꺼냈고 문 대통령이 국제기구 요청에 따른 것으로 시기는 조절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럴 수도 있겠다고 짧게 언급한 게 전부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강경화 장관이 전술핵 재배치는 없다고 약속했다고 밝혀 우리 외교부가 즉각 부인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한반도 위기 상황을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는 각국의 언론 플레이가 북핵 국면을 더 꼬이게 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SBS 권란입니다. 과거 성매매 업소들이 밀집해 있던 서울 청량리 지역에 현재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인데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폭력 조직이 연루된 대형 비리 사건이 터졌습니다. SBS가 단독 취재한 내용 잠시 뒤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인천 초등학생 살해 사건의 두 10대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우발적이었다거나 역할극인 줄 알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의 구형대로 현행법상 가능한 최고형을 선고했습니다. 먼저 원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A양과 B양은 오늘 오후 2시 무표정한 얼굴로 나란히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두 사람의 변호인은 아무도 재판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하자 피고인석 앞에 선 이들은 미동도 거의 하지 않은 채 재판장을 응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살해와 시신 훼손을 저지른 17살 A양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양은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으며 자수한 점을 첨삭해달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양이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환죄를 지었지만 만 18살 미만에게는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없다는 소년법 특례 조항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A양과 범행을 공모한 18살 B양에 대해서도 살인죄를 인정해 검찰의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범 우려가 있다며 A양과 B양에게 검찰이 청구한 3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같은 선고 결과에도 A양과 B양은 무덤덤한 반응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범죄가 청소년의 미성숙함에서 비롯됐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잔혹했다며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건 마땅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그동안 공범 B양은 주범 A양과 역할극을 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주장을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고 공범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치밀한 지시와 공모로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오늘 선고의 의미 이호건 기자입니다. B양이 주범보다 훨씬 무거운 무기징역형을 받은 건 나이가 한 살 더 많아서만은 아닙니다. B양은 사체 유기 혐의에 대해선 인정했지만 줄곧 주범 A양과 역할극 놀이를 한 것일 뿐 범행 공모와 지시에 대해선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양이 주범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했고 범행을 공모했다는 주범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B양이 범행 수법을 자세히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 두목과 행동대원 관계나 마찬가지라고 본 겁니다. 조직폭력배의 수괴가 행동대원에게 어떤 범행을 지시했을 경우에 실행행위를 한 것은 그 행동대원이지만 지시한 사람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묻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울먹이며 구형했던 담당 검사는 재판부가 미성년자 범죄에 관대했던 관행들을 배제하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관행적인 부분이 빼고 정말로 냉정하게 한다면 구형당대로 선고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미성년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전례가 없어 예상치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조금 놀라웠고 피해자 어머니도 좀 놀랐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라도 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속죄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전 청와대 인사들이 잇따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정황을 증언했습니다. 조 전 수석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집행유예로 석방된 상태로 특검이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오늘 박 전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혐의 재판에선 최근 청와대가 검찰에 넘긴 박근혜 정부 수석 비서관들의 회의 자료, 이른바 청와대 캐비닛 문건이 증거로 제시됐습니다. 회의 자료에는 2014년 10월 2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교육문화수석과 정무수석이 홍성담 화가의 그림 전시와 다이빙벨 영화 상영 차단에 성과를 내고 있다고 칭찬한 뒤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나옵니다. 당시 교문수석은 송광용, 정무수석은 조윤선 씨였습니다.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소용 전 청와대 비서관은 김 전 비서실장이 이념 편향적인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것은 두 사람에게 함께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어제 증인으로 나왔던 송광용 전 수석 역시 당시 회의 자료를 토대로 조 전 수석과 함께 관련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을 맡은 특검도 최근 재판부에 수석 비서관 회의 자료 등 이른바 청와대 캐비닛 문건을 추가 증거로 신청할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1심 재판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무죄를 선고받은 조 전 수석의 혐의 입증에 적극 활용할 전망입니다. 특검은 또 기획비서관으로 일하면서 청와대 문건 일부를 작성했다고 밝힌 홍남기 현 국무조정실장을 증인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유란입니다. 청탁을 받고 필기시험 탈락자를 합격시킨 금융감독원의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채용 비리 혐의가 있는 간부들의 사무실과 집에 대해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은 서태종 수석부원장과 이병삼 부원장부, 당시 채용 절차를 주관한 이모 전 총무국장입니다. 이 전 국장은 2015년 11월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은 뒤 정원을 늘려 필기시험 탈락자인 김모 씨를 최종 합격시켰고 이 부원장부와 서 수석부원장은 이 과정을 보고받았습니다. 부정 채용된 김 씨의 아버지는 현직 국책은행 임원입니다. 김 씨 아버지가 한때 자신의 상관인 모 금융사 회장에게 부탁했고 금융사 회장이 금감원에 청탁을 넣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 씨 아버지와 금융사 회장은 이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 씨 아버지는 아들의 채용 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고 금융사 회장은 2년 전 일이어서 기억나지 않으며 검찰 수사로 의혹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금감원이 전직 의원 아들을 특혜 채용한 사건에선 실무를 처리한 금감원 간부들만 처벌을 받았습니다. 정작 청탁을 주고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전직 의원과 당시 금감원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을 면했습니다. 이번에도 청탁자는 찾지 못한 채 청탁을 이행한 금감원 간부들만 처벌될지 검찰 수사에 관심이 쏠립니다. SBS 조성현입니다. 서울 강남의 재건축 사업을 수주하려고 건설업체들이 가구당 수천만 원의 이사비를 거저주겠다고 해 비난을 사고 있죠. 국토교통부가 어제 법 위반이라며 시정을 요구했는데 해당 건설사는 정부의 시정 요구 이후에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법 위반이 아니며 우회적인 방법으로 돈을 지급하겠다고 버젓이 설명했습니다. 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반포 재건축단지의 시공사 선정 주민 설명회. 7천만 원 이사비 무상 지급에 대한 정부의 시정 지시가 나온 직후에 열렸지만 건설사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사 비용으로 단 10원도 안 주는 문화의 문제가 아니며. 건설사 대표는 약속한 이사비 총액인 1,600억 원을 이행 보증 채권으로 조합에 주겠다고 말합니다. 사실 오늘 갖다 드리려고 했더니 아직 시공사가 선정이 안 됐다고 합니다. 7천만 원 이사비를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5억 원을 무이자 대출해 줄 테니 그 돈으로 이자를 받아 이사비로 사용하라는 제안도 하고 있습니다. 급하면
사법부에서 지금 결론이 났다라는 것 때문에 염려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 7천만 원 대신에 다른 걸로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단지 내 상가 보유 조합원에게는 더 큰 금액까지 제시했습니다. 이사비 7천만 원과는 별도로 인테리어 보상 비용 7천만 원을 추가로 주겠다는 겁니다. 똑같이 주는 거예요, 아파트하고? 아니요, 1억 4천 상관. 아니 이주비하고 이사비하고. 건설사 측은 정부의 시정 지시를 받은 이후 이사비를 각 가구에 주지 않고 이사비 총액을 조합에 전달해 주민이 원하는 용도로 쓰도록 하려는 뜻이라고 해명했습니다. SBS 박진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산에서 새로 지은 오피스텔이 이탈리아 피사의 사탑처럼 아슬아슬할 정도로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이 건물 시공사가 급히 집안 보강 공사에 나서기는 했는데 바로 옆에 또 다른 오피스텔을 짓고 있어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KNN 황범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9층짜리 건물 한 동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곳곳에 금이 갔고 바닥은 내려앉았습니다. 집안 창문과 출입문은 저절로 열리거나 닫힙니다. 아예 열어버리든가 아니면 아예 닫아버려야 됩니다. 반쯤 열려고 하면 그냥 자동으로 열려버리기 때문에 반 정도는 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골프공을 이용해서 기울기 정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냥 공을 살짝 놨을 뿐인데 공이 멈추지 않고 끝까지 굴러갑니다. 기운 정도가 상당하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현재 16가구 입주민 대부분은 대피했습니다. 시공사가 보강공사를 하고 있지만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바로 옆에서 200세대 규모의 오피스텔 공사가 진행되면서 건물이 최고 80cm까지 기울었습니다. 안전진단업체는 집안이 약한 펄로 인해 건물이 기울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인은 그 집안이 뻘집안, 우리가 예작 집안이라 그러거든요. 그 옆에 공사 불창을 하니까 물 자체가 빠지면서 시공사는 집안에 기둥을 설치해 보강공사를 마치고 건물을 들어 올려 평형을 맞출 계획입니다. 해당 구청도 안전진단을 다시 실시하고 공사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KNN 황범입니다. 한 군의관이 병사들을 상대로 내시경 시술을 무리하게 했다는 동료 군의관들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자신을 실습용으로 생각한 것 같다는 병사들의 진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 감찰이 이루어졌고 이 결론은 문제가 없는 걸로 나오기는 했는데 석연치 않은 점이 많습니다. 조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초 국군 의무사령부는 국군 모병원 군의관 A씨에 대해 감찰을 벌였습니다. 병사들에게 과잉 진료를 한 의혹, 근무 시간 골프장 출입 등이 이유였습니다. 병사들을 상대로 A씨가 내시경 시술을 과하게 한다는 동료 군의관들의 폭로가 시발점이었습니다. 그 CT 검사에서 이미 특별히 장에 이상 소견이 없었는데 굳이 위내시경, 대장내시경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비상병의 진료 기록입니다. 구토 증세를 보였고 증상이 호전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병사가 원해서 내시경 검사를 시행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병은 다른 군의관들에게 A씨가 설명과 동의 없이 위와 대장 내시경을 잇따라 시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대장 내시경을 원하셨나요? 아니요. 입시를 하니까 뭐 대장 내시경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서 그래가지고 왜 받아야 되냐 이런 말 물어보니까 그냥 뭐 이상한 게 발견될 수도 있으니 해라 해가지고 다른 선임도 있었는데 같은 증상으로 간 그 선임도 똑같이 가서 이제 하고. 황달 증세를 보였던 C2병도 눈이 노란 이유를 알기 위해 A씨가 내시경을 하자고 했다면서 A씨가 병사들을 실습용으로 생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적었습니다. A씨가 군 병원에서 근무한 지난 2015년 6월부터 감찰 전까지 위 대장 내시경을 하루 안에 연달아 시술한 건수는 74건입니다. 내시경이 자기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해봐야 늘기 때문에 아마 군대 내에서 그쪽으로 좀 많이 해보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달 가까이 진행된 군 감찰에서 A씨는 정당한 의료 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감찰은 내시경을 받은 병사들은 단 한 명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역 하루 전 직무 태만으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무사히 제대한 A씨는
서울 유명 병원 내과 전임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A씨는 취재진에게 군 병원은 진료가 무료이기 때문에 과잉 진료라는 말은 성립이 안 된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당시 군의관 등이 허위 사실로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며 군의관 1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조교입니다. 고 김광석 씨 외동딸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가운데 검찰이 김광석 씨의 부인 서모 씨를 출국 금지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에 부인 서 씨는 수사에 적극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안상우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광석 씨의 유족 측이 김 씨의 부인 서모 씨를 고발한 사건을 형사 6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중으로 김 씨의 주소지가 있는 서울 중부경찰서에 사건을 주고 수사를 지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서 씨에 대해 오늘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이에 앞서 유족 측은 서현 양의 생모인 서모 씨가 딸의 죽음을 10년 동안 숨겨왔다며 서 씨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지인들이나 누군가가 서현 양을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라고 하면 내 동의하에 아이를 볼 수가 있고 전화하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그런 답변을 들었답니다. 이에 대해 서 씨는 취재진에 연락해 그동안 잠적한 사실도 없고 도피한 적도 없다며 재수사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김광석 씨 등의 타살 혐의 용의자로 자신을 지목한 이상호 기자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서현 양은 지난 2007년 급성 폐렴으로 자택에서 쓰러졌고 서 씨가 이를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미 한 차례 부검 결과를 토대로 타살 혐의점이 없다며 내사 종결한 바 있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감이 20대 여교사를 향해 장난감 활을 쐈습니다. 교감은 장난이었다고 하는데 이 충격 때문에 사과를 받기 원하는 여교사에게 과연 교감의 처신이 교육자로서 적정했는지 김종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 교감의 부름을 받고 교무실에 간 20대 여교사 이모 씨는 황당한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거기 관역에 좀 가봐 이렇게 하셔가지고 화살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섰어요. 그래서 제가 놀란 거거든요. 교감은 교사의 얼굴 옆으로 대나무 화살을 쏘았다고 합니다. 70cm 길이 대나무에 나일론 실을 엮은 어린이 체험용 활인데 나무 꼬치 끝에 고무 흡착판이 달린 화살을 쏜 겁니다. 일단 쏜 그 소리에 너무 깜짝 놀랐고요. 저는 그냥 나를 그냥 짓밟는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으로 안 보고 장난감 같이. 며칠 뒤 항의하는 여교사에게 교감은 심심해서 한 장난일 뿐이었다면서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버티다가 피해 당사자인 이 교사만 빼놓고 다른 교사들을 불러 울먹이며 사과문을 낭독했습니다. 저는 그때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어렴풋이 화를 겨누었던 기억은 나고 확인한 결과 겨누기만 하고 쏘지는 않았다는 그런 얘기를 전해 듣고 쏘지 않은 것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다른 교직원 2명이 교감이 활을 겨누기만 하고 쏘지는 않았다고 증언해줬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 현장에 기록된 녹음 파일은 교감과 이 교직원들의 증언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네, 저기 관역으로 가봐달라. 저요? 아니, 그 관역에 서 있어요. 아예 안 맞춰. 왜 내가 맞히겠네. 왜? 아니, 거기 있다가 오면 피하면 되는데. 거기 있다 맞는다. 이거 막 아무 데나 막 튀어, 이거. 잠시 후 이 교사의 말대로 화살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내가 거기 서 있어도 안 맞춘다니까 딱 머리 두 개만 딱 치고. 취재진이 녹음 파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자 교감은 안전거리가 확보된 뒤에 활을 쐈을 수는 있다면서 모호한 해명을 했습니다. 진정서를 접수한 인권위는 이 학교에 대해 현장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SBS 김종원입니다. 일본의 한 민박집 주인이 한국인 여성 숙박객을 성폭행해서 체포됐다는 소식 2달 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이 민박집 주인이 술에 수면제를 타서 범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체포됐을 때 몸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첫 재판을 박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숙박 공유 사이트 에어비앤비를 통해 일본인 오사베 소이치의 집에 머물렀던 한국인 여성들은 집주인이 밤에 일본 술을 권했다고 공통적으로 증언했습니다. 한 2잔을 먹었나 제가 이제 기억이 없어요. 그렇게 기억을 못할 만큼 술 취하지도 않을 뿐더러 지난 7월 한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민박집 주인 오사베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그는 술에 수면제를 타 범행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불면증을 이유로 수면제를 처방받은 뒤 약사가 건넨 파란색 약을 흰색 약으로 바꿔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색깔이 있는 약이 아니고 흰색 약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에 잘 녹이는 경우에는 거의 못 알아봅니다. 오사베 씨는 범행 전 인터넷에서 에어비앤비 성범죄를 검색하기도 했습니다. 에어비앤비 숙박객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드러나거나 처벌받은 사례가 있는지 살펴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여성이 사는 집에 무단 침입해 안을 훔쳐보다 처벌받은 전과까지 있지만 현재 에어비앤비 시스템에서는 이런 전력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사건 당시 민박집 주인 남성 몸에선 마약 성분도 검출돼 마약 복용 혐의로도 함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후쿠오카 지방재판소에서 SBS 박하정입니다. 현재 재개발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서울 청량리 지역입니다. 성매매 업소가 밀집해 있던 이곳에 1조 2천억 원의 사업 규모로 65층 주상 복합 건물 4개 동과 42층짜리 백화점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런데 첫 삽도 뜨기 전에 대형 비리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무허가 철거업체에 일을 맡기면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시행사 임원 2명에 이어 도피 중이던 회장도 구속됐습니다. 김관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쇠파이프를 들고 성매매업소 출입문을 내리칩니다. 청량리 588로 불리는 서울 전농동 재개발 현장에서 퇴거를 미루는 주민들에게 이 지역 폭력배들이 행패를 부리는 겁니다. 10명, 20명 단위로 이렇게 모여 다니다가 어느 집을 하나 부셔라, 저걸 부시고 또 거기서 협조를 안 하면 신고를 해라. 검찰은 이 지역 폭력 조직이 재개발 사업에 개입해버린 비리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을 진행하는 추진위원회와 S건설사가 폭력 조직과 연결됐다는 참고인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사업 초기 일부 주민에 대한 설득은 폭력과 강압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글 찍어. 너 돈 안 주면은 어떻게 할 건데? 찍어. 이제 놓고서는 그냥 뺏어가다시피 하는 거지. 검찰은 추진위원회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한 끝에 폭력 조직 우두머리인 66살 김모 씨가 무면허 철거 용역업체를 선정하며 20억 원의 뒷돈을 받은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다른 간부 2명은 같은 방식으로 14억 원을 받았다 지난 7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검찰 수사를 피해 달아났다가 지난달 검거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를 배임 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추가 혐의 적용을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심리전단이 당시 사법부를 상대로도 각종 여론 공작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법부가 좌편향됐다는 여론을 부추기면서 미국 한인 방송까지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현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른바 국민소송인단이 광우병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며 MBC PD 수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되자 당시 주요 포털 사이트에는 담당 판사를 비난하는 댓글이 줄지어 달렸습니다. 최근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이 가운데 적어도 400여 개의 댓글을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듬해 PD수첩 제작진 역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다시 대형 심리전을 전개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국정원은 사법부 개혁을 촉구하는 사이버 심리전에 나섰고 법원 홈페이지 등에 관련 글을 잇따라 게재했습니다. 국정원은 당시 미국 뉴욕의 한인 방송까지 이용해 사법부가 좌편향됐다는 비판 활동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 연구회의 해체를 주장했던 일간지 시국 광고도 보수 성향 단체를 앞세운 국정원 심리전의 하나였습니다. 국정원이 해당 광고 문안을 작성하고 비용까지 댔다는 조사 결과입니다. 검찰은 최근 국정원 TF로부터 관련 서류 일체를 넘겨받아 당시 사법부까지 겨눴던 국정원의 여론 공작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부부싸움 때문이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노무현 재단은 법적 조치에 나섰고 여당은 최악의 막말에 대해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습니다. 최고은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이명박 전 대통령 때문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최대의 정치보복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가한 거라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최근 발언을 반박한 겁니다. 글은 노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 옮겨갔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은 후 부부싸움을 했고 권양숙 여사가 집을 나가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썼습니다. 따라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적폐청산이 아니라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정권 여당 원내대표를 지낸 정 의원은 이명박 정부 때는 정무수석을 지낸 친이계 인사입니다. 노무현 재단은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선식이나 한 사람의 발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정신 나간 망언입니다.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부부싸움도 없었고 가출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고인을 2번 죽이는 거라며 인간의 기본적인 예의조차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과거 아방궁 발언으로 노 전 대통령을 괴롭히더니 정 의원까지 파렴치한 대열에 합류했다면서 법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최고은입니다. 보수 성향의 양승태 대법원장이 오늘 퇴임식을 갖고 대법원을 떠났습니다. 진보 성향 대법원장 취임을 앞두고 정치 세력으로부터 재판의 독립을 지켜야 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퇴임사에서 재판의 독립이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자기 주장만 강변하는 진영 논리의 병폐 탓에 재판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을 마다않는 도를 넘는 비난이 다반사로 일고 있고 폭력에 가까운 집단적인 공격조차 빈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명숙 전 총리의 유죄 판결에 대한 여권 일부의 비판 등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해석됩니다. 또 사법부의 정치 세력의 부당한 영향력이 침투할 틈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말해 보수 성향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사법부 코드화에 대한 우려도 내비쳤습니다. 대법원이 인사권 등을 통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비판하며 법관의 독립을 주장한 일선 판사들의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내는 발언도 했습니다. 법관 독립의 원칙은 법관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제도로서. 반면 양승태 대법원장은 전국 판사회의가 재조사를 요구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는 모레 자정까지로 25일부터는 김명수 차기 대법원장이 임기를 시작합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한국인 사망 원인으로 암이 34년째 1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대장암으로 인한 사망이 늘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위암 사망률을 앞섰습니다. 서구화된 식생활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박수진 기자입니다. 이 60대 여성은 설사와 빈혈 증상이 계속돼 병원을 찾았다가 대장암 밀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뭐를 잘못 먹었어요. 여름이니까 그냥 그래서 설사를 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암이라는 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대장암 발생률은 매년 급증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육류 중심의 서구화된 식습관이 주요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섬유질 섭취가 서구식 식생활에는 상당히 적게 포함되어 있고 반면 대장암 유발에 관계된 동물성 지방 섭취가 아주 많습니다. 대장암으로 인한 사망도 늘어 10만 명당 16.5명으로 폐암, 간암에 이어 3번째를 차지했습니다. 대장암 사망률은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83년 이후 처음으로 위암 사망률을 넘어섰습니다. 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대장암 사망률이 높은 원인 중 하나입니다.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대표적 노인성 질환인 폐렴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크게 늘었고 치매로 인한 사망자도 10년 전과 비교해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고의적 자해, 즉 자살에 의한 사망은 전체적으로는 줄었지만 10대 자살률은 전년 대비 16.5% 급증해 청소년 자살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박수진입니다. 멕시코 강진 발생 사흘째 확인된 희생자가 28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진으로 매몰됐을 때 72시간의 골든타임이 끝나면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만큼 구조 현장에선 한 명이라도 더 구하려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규진 기자입니다. 26시간이나 건물 잔해에 갇혀있던 90살 노인이 극적으로 구출되자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강진 발생 사흘째 확인된 희생자만 280여 명, 60여 명이 극적으로 구조됐지만 몇 명이 더 매몰됐는지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당 지붕이 무너져 세례를 받던 2개월 된 아기 등 일가족 11명이 숨졌다는 소식은 멕시코인들의 마음을 더 아리게 했습니다. 지진 발생 이후 72시간이 지나면 매몰자의 생존율이 급감하는 만큼 구조 현장엔 중장비까지 대거 동원됐습니다. Está con vida, pero ahorita lo complicado es llegar a donde está. O sea, no podemos nosotros llegar. 인구 2천만의 평화롭던 수도는 이번 강진으로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초등학교 교실이 지붕째에 내려앉았고 5층 빌딩은 돌무더기로 변해버렸습니다. 이 한 식당처럼 교민 사업체도 크고 작은 피해를 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붕괴된 초등학교 건물 잔해에서 어린 여학생이 손가락을 내밀어 구조 신호를 보냈다는 기사는 희대의 오보로 드러났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재학생의 소재를 파악한 결과 실종자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규진입니다. 오늘 강원도 설악산에 첫 단풍이 물들었습니다. 올가을 유난히 일교차가 크고 또 볕도 충분히 내리쬐는 덕에 작년보다 단풍이 일찍 시작됐습니다. 이제 2주 후 주말 무렵이면 이 설악산의 단풍도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주말에도 청명한 하늘과 큰 일교차, 그야말로 완연한 가을 날씨입니다. 하지만 서해안 지방은 불청객 황사가 유입되면서 야외 활동에 지장을 줄 수가 있겠는데요. 옅은 황사지만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새벽 경기 북부지방으로 약한 비구름이 지나겠습니다. 일교차는 계속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17도, 한낮 기온 27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28도 선까지 오르면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전국에 한 차례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로 날은 더 서늘해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 학생들의 행동은 선생님의 거울이라고 하는데 앞서 전해드린 문제의 교감에게서 어린 학생들이 어떤 걸 보고 배울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또 하나 드는 걱정은 그 교감이 석 달 뒤면 더 많은 권한을 지닌 교장 승진 대상자라는 점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